안녕하세요, 메딕입니다. 이번 영상은 또 응급구조사에 관련한 스킬 어드밴스드 에어웨이 전문 기도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응급구조사가 되기 전에 좀 저한테는 로망이었던 스킬 중에 하나였고, 제가 EMT 시절 어레스트 콜드를 나갈 때 파라메딕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인투베이션을 딱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하는 이제 꿈이 생기게 되면서 파라메딕 공부를 시작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렇게 파라메딕의 꽃이라고 생각했던 게 인투베이션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파라메딕의 꽃은 EKG죠. 그럼 일단 어드밴스 에어웨이에 앞서서 기본 기도 관리에 대해서 조금 잠깐 짚어보자면은, 의식이 주로 없는 환자, 자가 호흡을 멈춘 환자 혹은 기도 폐쇄가 보이는 그런 환자들에게 시행이 됩니다. 매뉴얼적으로 기도를 개방을 해주고 BBM 같은 그런 마스크 같은 것들로 인공호흡을 해주는 거죠. 응급구조에서 가장 먼저 판단을 하고 처치를 하는 순서가 이 에어웨이, 브리딩, 서큘레이션인데, 이 중 가장 첫 번째로 에어웨이를 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인간은 폐로 호흡을 하고 피를 순환시켜서 생명을 유지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폐로 연결시키는 이 기도가 막혀있다거나 자가호흡이 시원찮게 될 경우 적절한 산소를 공급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OPA, MPA 등은 환자의 혀가 기도를 막고 있을 때 사용하고, 기도에 이물질이 박혀서 호흡 정지가 온 경우에는 CPR을 해주는 게 기본적이지만, 이물질이 구강 내에 보이거나 토사물 등이 계속 흘러나올 때는 석션을 해주는 게 필수겠죠. 마지막 베이직으로 BBM은 이 CPR과 더불어 소호흡이 일정하지 않다거나 산소 마스크를 사용하면서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산소 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질 때 사용을 하죠. BCRS 중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기초 술기인데, 제가 필드에서 간혹 보는 일이 이 BBM을 완벽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폴스 리스판더들도 있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환자 자세를 제대로 고정시켜서 기도 개방을 해준 다음 환기가 원활하게 되도록 마스크를 직접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BLS 수치에 숙달되지 않은 구조자들은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특히 BBM으로 실시되는 인공호흡은 2명의 구조사가 함께 시행을 해야 적절하고요. 구조자가 혼자 기도 관리를 해야 될 시는 올바른 테크닉으로 마스크를 잘 시를 해줘야 효과적인 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무슨 CPR 교육처럼 흘러가는데, 오늘 얘기해볼 주제는 전문 기도 관리에 대한 것이죠. 흔히 어드밴스 에어웨이라고 하면은 마우스, 입 밖으로부터 폐로 공기를 주입시켜주는 베이직 에어웨이 방식과는 달리 기구, 튜브를 직접 기도 안까지 집어넣어서 인공호흡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비는 튜브를 기관지 내로 직접 삽입하는 입티 튜브부터 세컨더리 방식으로 사용하는 성문이 기도 유지 기구들인데, 스프라가릭 에어웨이라고 하죠. 이 기구를 얘기해보자면 개관 내 상가간에 달리 기도와 구강 중간부까지만 삽입하는 기구이죠. 종류는 LMA, 콤비튜브, 킹 LT 등 여러 다양한 장비가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엔도트래키얼 인투베이션, 기관 내 사건에 대해서만 얘기해볼까 합니다. 전문 기도 관리는 일단 이 ETT가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식이죠. 근본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다른 LMA 같은 것들보다 조금 더 숙련도가 필요하고요. 어려운 인투베이션을 닥칠 때는 성문을 눈으로 찾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전에 정맥주사 영상에서도 얘기한 점이 있지만 잘 수행이 되지 않는 처치를 붙잡고 시간을 죽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다른 방식을 통해서라도 기도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기구들을. 그럼 일단 인투베이션을 통해서 환기를 해주는 것과 백밸브 같은 마스크로 환기를 해주는 그런 차이점, 인투베이션에 필요한 목적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기도가 안전하게 확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이고, BBM만으로도 충분히 환기가 되고 산소 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급하게 인투베이션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BBM 같은 걸로 장시간 기도 관리를 해야 될 시 식도에서 역류하는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 대응하기 힘들다는 점이에요. 또 이제 BBM만으로는 전혀 환기가 되지 않는 그런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밸브 마스크로 하는 환기는 호흡이 완전히 멈추거나 이제 심정지 상황에서 인투베이션을 하기 전 1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트라우마, 중증 외상 환자를 처치할 때는 사실 이송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빨리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필드에서 그렇게 기도 사건에 목숨을 걸지는 않아요. 제가 일하는 것처럼 이런 도심 지역 시가지에서는 현장에서 트라우마 센터까지 한 10분, 길어봤자 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기도 하고요. 간혹 이제 이송 중에 급하게 인투베이션을 시행을 할 때도 물론 있긴 하지만, 이 안면부에 이제 트라우마가 심하게 있다거나 진짜 인투베이션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때는 그냥 어느 정도 BBM으로 환기를 해주면서 병원으로 이송을 합니다. 이제 트라우마가 아닌 쇼크, 어레스트 같은 처치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죠. ACLS 알고리즘을 그냥 필드에서 모두 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반적인 심정지 콜은 이제 스탠딩 오더, 의사 오더까지 다 마친 후에 이송을 할지 말지 결정하기까지가 짧으면 20분, 길면 3-40분을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꽤 긴 시간 동안 ACLS 처치를 해야 되는데, 기도 확보가 초반에 확실히 되어 있어야 하겠죠. 또한 처치 후 의료 지도를 받을 시에 캡 측정, 그 호기말 이산화탄소 측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어야 의사들이 추가 오더를 내릴지 말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이송 여부에 관해서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환자가 의식이 아직 있는 경우, 의식은 있지만 몸이 말 그대로 다 뻗어버린 상태가 아니라면 약물의 도움을 빌려서 인투베이션을 할 때가 있는데, 말 그대로 전신 마취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수면 유도제에 관한 토픽에서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튜브를 잘 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실패를 할 확률을 줄일 수 있을까, 성공할 확률을 좀 높이는 법, 같은 맥락이긴 한데, 특별히 쉽게 성공하는 방법, 테크닉 같은 것들은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습득하고 배웠던 그런 여러 술기들, 전문 기도 관련법에서 현장에 실제로 나갔을 때 좀 간과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튜브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 그런 거라고 할까요? 첫 번째로 석션, 에어웨이 디컨테미네이션이라고 아주 중요하지만 때때로 저희가 무시를 해버리고 인투베이션을 시도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 입에 이물질이 남아있다거나 그 이물질 때문에 시야가 안 보이는 경우 당연히 석션을 해야 되겠죠? 이물질이 계속 밖으로 나오면 후두경을 빼고 머리를 제낀 다음에 다 빼내야 되고요. 육안상 이물질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후두나 기도 쪽 점막에서 나오는 분비들이 많을 시 시야가 가려지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환자의 포지션에 관한 것인데요. 병원 시설 같은 것들이 아니라 도로, 길거리, 집 같은 데로 출동을 할 때 대부분 환자들이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시야를 제대로 교정을 하려면 자세를 더 낮추어서 보거나 아니면 환자의 목, 어깨 등을 수건이나 옷 같은 걸로 이렇게 받쳐서 올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Ear to sternal notch라는 포지셔닝이 있는데 상체를 바닥에 일자로 눕히는 수파인의 상태보다 인투베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수월함이 있기 때문에 상체를 모두 들어올리기가 힘들다면 목 뒷부분이라도 바닥에서 상승시켜서 이 포지셔닝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문이 잘 보이지 않아서 어려움이 생기는 케이스인데요. 환자들마다 신체 구조적으로 조금씩 이 보컬 코드를 찾는데 애로사항이 생길 때가 많은데 후두경으로 제껴도 후두 자체가 앞으로 위치한 환자의 경우 성문의 일부분만 보이거나 아니면 아예 보이지도 않는 이런 그레이드 4 같은 구조도 있죠. 특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고도비만 환자들이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목의 넓이가 크고 또 그냥 살점이 많기 때문에 성문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저 역시도 이런 환자들은 인투베이션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죽을 맛이에요. 왜 심정지 환자들은 이렇게 다 몸집이 큰 걸까? 이런저런 테크닉들로 여차저차 성공을 하긴 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죠. 이렇게 카메라가 달린 글라이드 스코프도 있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대가리 부분을 환자의 입에 집어넣고 모니터로 보면서 인투베이션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걸 사용하면서 튜브를 실패한 적이 없는 거를 보면은 그냥 사기템이죠. 안타깝게도 여기 소방 구급대에서는 보급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장비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하자면은 좁은 장소, 특히 환자를 포지셔닝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여건에서도 무조건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인투베이션에 대한 공포, 스트레스, 두려움을 모두 다 없애주는 그런 물건이죠. 이런 장비는 아직까지 그렇게 보편화된 제품도 아니고 일반 구급대나 아니면 병원 소속 구급대나 아직 보급이 많이 되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 긴 꼬챙이 같은 부지를 사용하거나 아니 그냥 후드 마스크를 삽입을 합니다. 부지 같은 기구도 여러 번 사용을 해보고 충분히 습득이 되어 있어야 시간 지체 없이 원활하게 튜브를 성공시킬 수 있어요. 인투베이션을 익히고 조금 자신감을 얻는 제 개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많이 해보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백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책으로 또 공부를 해봐야 손에 익기까지는 어느 정도 계속 직접적으로 해보는 게 경험치 쌓는데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담이지만 제가 처음 파라메딕 자격증을 따고 파트너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에어웨이는 내가 꼭 하게 해달라. 이유는 IV, 약물 처치 이런 것들은 제가 학교에서도 많이 배우고 응급실에 인턴을 나갔을 때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지만 인투베이션은 글쎄요. 제가 학생일 때 총 해본 횟수로 치면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렇게 도통 기회가 안 나다 보니까 필드에 직접 나왔을 때 기도 관리를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도 지금 구급이 아니라 좀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인투베이션 해본 게 아마 반년이 조금 더 넘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퍼포먼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숙련도를 유지를 하려면은 필드에서 계속 플렉티스를 하는 수밖에 없고 앞서 설명한 포지셔닝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어려운 사건 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이게 비디오 후두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지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익숙해져서 충분히 습득,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미국에서 사용하는 후드 마스크, 킹 LT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메리겠습니다.